자, 공직자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이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공직자가 언론에다 이렇게 나오게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 공직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도덕적 문제나 양심을 어기는 문제를 그렇게 저질러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공직자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공직 임명에 치명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장하성이요, 뭐라 했는가 하면,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리할 이유가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일의 전제가 맞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집이 좋은 데 살든 말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없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는 것은 아니다며, 강남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의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어딘가 살짝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자, 모두가 강남 살 이유는 없지만은 그 말은 맞아요. 강남 산다고 부동산에서 특별히 폭리를 취할 이유도 없다라고 해야 이게 맞는 말이 앞뒤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강남에 못 살아서 배가 아파서 지금 강남 부동산을 두들겨 잡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권이 지금 자기들 내부에 부동산의 보유세냐 거래세냐 부동산 규제 방안을 놓고 저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티격태격하고 이견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문제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중앙일보에 보면 김동연, 이해찬, 장하성 부동산 세금 딴소리 이렇게 지금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이 딴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방향의 정책이 나올지 가능하기 어렵다. 기존 정부 정책도 쉽게 뒤집어진다. 시장과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동연은 지난 7월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유세와 관련해서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 즉 종부세 개편에 대한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8월 30일 이해찬은 세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된다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강경 모드로 이야기를 했고, 5일에는 다시 장하성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고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정부, 당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각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고, 여권의 종부세 강화 주장을 장하성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여기에서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냐, 당의 눈치를 봐야 되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서 정책 이견을 국민 앞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시중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면 자기들끼리라도 말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또 가벼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해찬이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니까 민주당이 하루 만에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정부 산하 금융기관은 노무현 정권에도 이미 서울에 두기로 확정된 건데 이걸 갖다가 다 옮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안 갈 것인지를 추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하성은 한 25억, 30억쯤 되는 선수촌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짐작이 드는데요. 장하성이 거기 살고 국민들이 배가 아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하성쯤 되면 해야 될 말이, 누구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지만은
그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 고가 아파트가 투기적 대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투기 거품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개인 생각으로는 그걸 팔지 않고 고가 아파트에 수년, 10년, 20년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가 세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고가 아파트를 그냥 통칭해서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정책의 기본을 아는 사람인가. 특히 또 기분 나쁜 것은요.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특수한 사람만 강남에 살아야 되고 투기에 눈 밝은 사람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좀 건방진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여연대에 있을 때 경제 정의를 갖다가 바로 잡는다고 남들 비리를 다 뒤지고 기업 비리를 털고 하던 사람이 자신은 그야말로 귀족처럼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산다고 너네들도 강남에 다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하면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게 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빨갱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즉 자신의 신분이 의식을 규정한다. 의식이 신분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급적으로 초상류층이면 그 사람의 의식도 결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빨갱이 말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은 맞는 것 같아요. 장하성을 보면요. 자,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케어를 할 때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적립금이 십수조가 있고 정부가 또 지원금을 내고 해서 이 문재인 케어를 하면 의료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주면 수요가 지금 계산보다 훨씬 늘어날 거고 가격이 싸지니까 결국 당신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질 거다. 지금 그걸 안 늘리고 이 급여를 확대해 주겠다,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 그나마 의료보험료도 적절하다, 비싸다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 보장받는 것도 적절하다. 그래서 균형점이다. 괜히 균형점을 잘못 손대면 나중에 내가 받지도 못하는 이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많은 돈이 더 나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국가지원액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3.6%를 이렇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7조 8,732억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만으로 안 되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57조 8천억인데 그게 20%면 11조 5,600억인데 정부는 3조 7천억 좀 작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자, 건강보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말이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0% 중에 정부 예산으로 14%, 담배 팔아서 6%. 이제 이 정권은 담배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에도 이걸 얹겠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확대해서 비급여를 급여로 하려면 건보료를 인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제대로 내야 되는데 내야 될 돈은 안 내고 건보료 인상해서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정부가 작년에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이 30조 6천억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적립금이 10조가 있고
건보료를 3.2% 올리고 정부 부담금을 정상화해서 20%를 내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돈이 다 조달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부담료는 3.2%가 아니라 확 더 올려놓고 다 이번 올해에 의료보험이 엄청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 놓고 정부가 낼 거는 3조 7천억을 안 내고 지금 국민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에서 털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정권은 5년 만에 이제 가니까 있을 때 다 털어먹어버리고 그거 뭐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그거 뭔 소용이 있냐. 적립돼 있으면 뭐하고 적자 오면 어떠냐. 마음껏 털어먹자. 그리고 국민은 멍청하니까 너네들 보험료 오를 거 없다. 해결된다 했다가 그러냐 하고 다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 보험료 올려버리면 투덜투덜하지만 어쩔 거냐.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정부가 약속한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결국 문재인 케어가 첫 해부터 자초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붕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도 지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렇게 한다 할 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뻔히 제가 그리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바람 잡아놓고 이제서 그래요? 너들도 공범이야. 그래서 정부는 2007년부터 17년 사이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지원액을 17조 2천억 정도를 작게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다 작게 지원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정권까지는 작게 지원해도 15에서 16%를 지원을 했는데 현 정권은 보장은 확대가 돈은 엄청나게 털어먹어 버리면서 정작 13.6%, 올해는 더 작아 13.4%, 내년에는 13.6% 등 13%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후한무치하고 뻔뻔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 내내 13.6% 수준으로 밖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케어 여파로 자기 정권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 지금 10조 적립해놓은 거 이것도 요 근래 보험료를 많이 올려서 적립됐지 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거 다 까먹고 결국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처럼 적자에 돌입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건보료를 엄청나게 올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10년 건보 재정 추계를 내면서 건보료를 현 수준보다 더 올려도 26년에 재정이 고갈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15% 지원한다라는 전제하에서였는데 13%를 지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내년에 정부 개편안을 분석해 보니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월 500만 원 받는 사람이 4대 보험료로 76만 원을 1년에 더 내게 됐다는 거죠. 지금 4대 보험료로 510만 원을 내는데 586만 원을 내게 생겼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모두 많이 인상되고 전체 보험 납부액이 15%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받고 나면 내 월급의 30%가 4대 보험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월 5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직장에서 반보조해줘도 급여의 3.12%로 16만 원이 빠져나가고 국민연금으로 22만 5천 원이 빠져나가고 고용보험료로 3만 2,500원 등 42만 5천 원을 내고 있는데 월급의 8.5%를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이제 포함되면 월급의 30%가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보장 확대해준다 할 때 좋아하던 분들 이제 뭔가가 좀 아찔하게 다가옵니까? 자, 이 정권이 지금 추천한 장관 후보들 갖가지 의혹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재갑이라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사람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는데 친구가 재직 중인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입해가 한 달 뒤에 이렇게 장외 거래가 가능해서 석 달 만에 70%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1,6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는 주식에서 깨지지요. 그런데 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사실은 이렇게 거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외 거래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매입 한 달 뒤에 장외 거래가 가능해서 이렇게 팔아서 1,600만 원을 벌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을 아는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유해서 가능했다 하는 부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 그거고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서민한테는 큰 돈이겠죠.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이 찌질하게 치사한 부분까지 개입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은 이 정권이 적폐청산을 하고 난리를 치던 데 비하면 그래도 지금 지난 정권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낫습니까? 지난번에 그 강경화 같은 경우에 이하 여고 사택에 위장 전입을 딸을 했다 해가지고 시끄러웠지요. 자, 그런데 교육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유은혜. 아버지가 어렵게 됐을 때 당시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이 도와줘서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격적으로 여성으로 교육부총리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위장 전입을 인정했는데 그 전입한 건물이 성공의 성당 건물이라는 겁니다. 참 이 정권은 독특해요. 지난번에 이하여고는 그 사택에다가 또 강경하는 그때 뭐 그랬니 안 그랬니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또 성공회. 자, 성공회 그 이 주교자 성당하고 그 이하여대 사택하고 거리도 한 200-300m도 안 될 겁니다. 이 정권은 그 근처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즐기는 모양이에요. 참 세상에 잘 나가는 여성이고 또 이 유은혜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출신 여성인데 그래도 자식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챙길 거는 다 챙기고 서울 도심에다가 턱하니 남의 성당에다가 위장 전입을 합니다. 위장 전입 시켜주는 성당은 또 뭡니까? 이 유은혜는 96년 딸과 함께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민주화 운동과 정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다.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면 위장 전입 신경 씁니까? 배가 좀 부르고 살만해야 위장 전입 시키겠다라고 하지.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뭐 학교를 어디서 다니든지 신경도 안 쓰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장 전입은 배부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해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운동권 인맥을 활용해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운동권 인맥 맞지요. 왜? 이 성공의 성당이라는 게 뭐 87년 6월 항쟁부터 시작해서 운동권의 아지트 본산이고 한때 그 밑에 있는 세실 레스토랑인가 하는 데가 또 그 운동권들의 아지트였지 않습니까? 운동권 핵심 본거지에다가 위장 전입을 한 유언에 참 간도 큽니다. 아니 맨날 놀던 데라서 자연스럽게 갔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성당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당 관계자는 성당 울타리 안에는 사택이 없고 사제가는 업무를 보는 곳이다.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장 전입을 했으면 최소한에 남이 사는 집에다가 얹어놔야지 사는 공간도 없는 데다가 위장 전입을 합니다. 좀 있으면 교회 사찰이 위장 전입의 온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JTBC가 해보니 과거 성당 군내에 한옥 양식의 주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98년까지 거주한 장모 신부는 자신의 아들이 유 후보자의 딸과 유치원을 함께 다녔고 위장 전입 신고도 도왔다는 겁니다. 성공의 신부는 참고로 결혼을 하고 자식도 가지죠. 영국이 이 성공의 카톨릭을 결혼 문제로 국왕이 이렇게 성공회로 다 바꾸면서 결혼을 허가했죠. 그래서 장모 신부는 유의원 딸만 다른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걸 처근하게 여긴 이 신부 와이프가 주소지를 그렇게 해서 같이 다니게 된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는 잘못한 게 없고 성공의 신부 와이프가 다 안았는데 그렇다고 무슨 신부가 징계받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 신부는 유은혜와 같은 학부모일 뿐 정치 활동으로 인한 친분 관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변명이라고 보십니까? 유은혜는 한 건 더 있지요. 자, 유은혜의 사무실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상임위에 피감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유의 건물에서 선거 사무실을 낙찰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 20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2층이 선거사무소라고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부 산하 이 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렇게 분양한 모양인데 그걸 자기 상임위 소속 기관의 자회사가 분양한 걸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도 받기 전에 내 사무실이 거기다라고 자기가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실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낙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선거사무소 계약 체결 당시에 사무실 용도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입찰 공고문에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사무실로 쓰려면 2종이 돼야 되는데 근데 2종으로 하게 되면 사무실로 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허위로 적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은혜가 2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 뭐 이런데요. 참 남편 소유 상가 임대차 계약 때는 권리금 청구 못하게 막은 흔적도 있다. 헌법재판소 갈 사람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인가 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부의 구미에 맞는 소리를 하고 또 그 프로가 보수 유튜버들 또 비난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섰던 최강욱 변호사라는 친구가 지금 7일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청와대로 이렇게 간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채널A 외부자들 출연했다 하고 KBS 출연한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친구 나와서 얄밉게 이 기존의 이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한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요. 자, 보수 유튜버가 무슨 탄핵을 기점으로 이렇게 폭발했다 하면서 빈정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알고 그리 골고루 알아서 잘 찔러 넣느냐고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번 비아냥거렸네요. 이게 이 정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남들 비아냥거리려 그러면요. 이제 자리 해라 할 때 안 한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은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보고 뭐 니는 어쨌냐 할 때 저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비판할 거 했고요.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사양할 줄도 알았습니다. 예? 적어도 그렇게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면요.